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39회. 바다 앞에선 조선의 운명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7, 80년 전 해방 시절에 있었던 부산항의 물장수 박봉삼의 활약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 에피소드는 많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먼 바다로 항해하며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상선이 꼭 필요한 당시 한국 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낸 부산항의 물장수 박봉삼이란 사람은 이런 일 외에도 부산항의 해운인들 사이에서는 당시 해운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선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부산항의 물장수 박봉삼,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의 행적은 자세하게 연구가 돼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 후대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분의 출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고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며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살다 갔는지도 모르며 그냥 무명으로 왔다가 무명으로 간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역사에는 해양활동에 관한 기록, 그 중에서도 해양활동가 개인에 대한 언급이 드문데요. 이렇게 척박한 해양 기록 문화 속에서도 그러니까 근대사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이 기간에 한국 해양활동사에 있어서 별처럼 빛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봉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최봉준. 이분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는 족적을 남긴 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당시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과 교유하며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해운업을 하는 해운인이었는데요. 해운인입니다. 당시 구한말에 우리 조선은 그동안 오랫동안 바다에서의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해운업이 발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해운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시 최봉준은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한반도의 가장 북동쪽 위에 위치한 러시아 무역항이죠.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모항으로 하고 러시아와 일본과 한반도를 잇는 이 삼각 무역을 했는데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매우 성공적인 조선인 해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봉준이라는 사람이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성공한 해운인이고 또 해양활동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봉준과 같은 인물을 우리는 흔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곤 하죠. 최봉준은 그 특이한 활동만큼이나 그 개인에 관한 내용들, 그러니까 출생이라든지 성장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알려진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소년 시절 최봉준은 어느 추운 겨울날에 시베리아 벌판에서 길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한반도로서는 국군이랄까요? 국력이 핍진하고 외세에 침탈당해서 이 땅의 불쌍한 민초들은 살 길이 막막해서 국경을 건너 만주벌판 시베리아로 넘어갔는데요. 일종의 이주라고 해야겠죠. 최봉준의 가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겨울 시베리아 벌판에서 쓰러져 얼어 죽기 직전에 마치 성서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러시아인이 이 최봉준 소년을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 주었는데요. 최봉준은 기적적으로 살은 거죠. 근데 이 최봉준이 이 착한 러시아인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러시아인은 상당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인의 집에 거하면서 최봉준은 열심히 일하고 충실하게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인 부호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는데요. 최봉준을 양아들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좀 소설 같은 그런 줄거리가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러시아인이 숨을 거둘 때 최봉준을 위해서 상당한 재산을 남겼는데요. 최봉준은 이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해운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톡과 일본과 조선을 잇는 해양 공간에서 해운업으로 성공한 최봉준은 그 후에 조선 독립군의 군자금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보냅니다. 그런데 최봉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운업에서 성공해 나갔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요. 궁금하고 의문점이 남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봉준은 선주이면서도 무역업자였는데요. 때론 화물을 실은 화물선에 직접 승선해서 항해를 지휘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양활동가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양활동가로서 최봉준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구한말 국내 정치에만 몰입되어 나라 바깥의 변화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던 조선, 바다를 오가는 일, 해양활동에 대해서는 더더욱 까막눈이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최봉준이라는 해양활동가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최봉준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생전에 남긴 의록이 있습니다. 최봉준의 의록이 있습니다. 해양 의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한반도 조선의 후손의 해양을 위하여, 해양 한국을 위하여, 해양 국가를 위하여 남긴 의록입니다. 최봉준의 해양 의록. 이 의록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이 자료를 구한말, 그러니까 이 구한말의 일제강점기에 동북아시아의 바다를 무대로 활동했던 이 위대한 한민족 해양활동가 최봉준의 해양의록 자료를 해양한국이라는 잡지에서 발견했는데요. 해양한국입니다. 해양한국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젊은이들은 역사적 사명에 눈을 떠야 한다. 지금까지 작은 이익에 집착 서로 헐뜯는 기질이 나라를 망하게 했음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조선 백성이 살아나가야 할 방향을 옳게 깨달아야 한다. 조선은 오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은 반도가 아니다. 아시아 대륙 전체의 무궁한 발전에 필요한 귀고리이다. 신이 아시아를 더 나아가 세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조선이라는 귀고리를 달아놓은 것이다. 레이스로 삼면이 둘러싸인 칠보이고 자수정이다. 이처럼 아름답고 정교하게 깎여 만들어지고 가꾸어진 보석 같은 나라 조선이 또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잊어버린 바다의 인식을 바로잡고 그 가치를 발휘하고 지위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다와 더불어 국가 민족의 무궁한 장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내용이 계속 길게 좀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 내용은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조금 더 계속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어록만 읽어봐도 최봉준이 얼마나 뛰어난 해양사성을 소유한 인물인지 잘 알 수 있겠는데요. 당시 아직 역사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이처럼 위대한 해양사성을 가진 최봉준 같은 인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당대의 보기 드문 최봉준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뛰어난 해양사성을 갖게 되었고 또 성공적인 해양활동가로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현재 남아있는 기록 문헌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좀 애석한 일입니다. 부산항의 물장수 박봉삼이 그렇고 구한말 성공한 해운인 동시에 해양활동가였던 최봉준도 그렇고 해양활동가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기록 문화는 참으로 빈약한데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대에 있었던 우리 민족 해양활동가에 관한 기록이 그래도 좀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인물은 신순성이란 분입니다. 신순성. 이분은 조선이 쇠국이던 나라의 문을 열고 개국을 하면서 일본과 통상을 하면서 조약을 맺는데요. 이 조약은 조선에게 매우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약간의 보상으로 우리 조선의 인재들을, 물론 이 인재들은 대부분 지배층인 양반의 자제들이었죠. 이 인재들을 일본의 교육기관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유학생들 중 몇 명이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해운계 교육기관인 동경고등상선학교로 유학을 갔는데요. 네,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순성이란 분입니다. 네, 이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국을 나다니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화물선의 선장, 그러니까 명실공히 한국인 선장 1호입니다. 우리에게 신순성은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시대의 역사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면 신순성 선장님 이전에 우리에게는 김성진이라는 인물, 김성진 선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구한말에 단 하나뿐인 우리 민간 해운기업 대한협동우선에 소속된 화물선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은 매우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한말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나라를 침탈당해 국력이 핍진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뒤늦게 바다를 가진 나라는 바다에 진출을 해야 하고 해양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해양지정학적 원리를 뒤늦게,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그저 조용하기만 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 전기기관도 모르고 전기불도 모르고 자동차도 모르는 중세의 어둠과 새벽에 잠긴 이 나라에서 당시 과학과 공학의 최첨단 총합체인 화물선의 일반 선원도 아니고 항해사 기관사도 아니고 최고의 직책인 선장, 그 선장이 우리 조선인 선장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분은 당시로서는 가장 앞서가는 최첨단 과학시설인 과학의 총합체, 화물선의 선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이분 김성진은 누구일까요? 선장 김성진. 이분은 누굽니까? 출생지는 어디며 성장기는 어땠으며 어떤 경로로 선원이 되고 항해사가 되고 선장이 되어갔던 걸까요? 글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저 궁금하기만 한데요. 이것에 관한 역사적 문헌 자료는 아쉽게도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 앞에 선 조선의 운명,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